저는 지금도 그날을 잊지 못합니다. 추웠던 겨울, 칼바람이 얼굴을 때리던 그 거리의 느낌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손발이 꽁꽁 얼어붙는 날씨에 낡은 코트 하나 걸치고 은행까지 걸어가던 그 순간을요. 그런데 그 추위보다 더 혹독했던 건 세상의 차가운 시선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제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니, 관심이 없다는 말은 틀렸네요. 관심은 있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제가 얼마나 초라해 보이는지, 얼마나 가난해 보이는지, 그리고 얼마나 늙어 보이는지에 쏠려 있었습니다. 제가 은행에 가야 했던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기부를 하기 위해서였지요. 제가 평생 모은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려고요.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지요. 돈을 기부하러 가는 사람이 기부를 하는 순간까지도 무시를 당해야 하는 세상이라니요. 이런 세상이 참 싫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래전부터 그런 대우에 익숙했습니다. 저는 어린 나이에 남편을 만나 가정을 꾸렸습니다. 남편은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였습니다. 하루하루 몸으로 버티며 일하고 피곤해 절어 집에 오곤 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참 가난했지만 그래도 꿈이 있었지요. 남편은 늘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힘들게 살지만 나중에는 꼭 잘 살게 될 거야. 내가 당신 고생 안 시키고 우리 아이들도 잘 키워낼 테니까. 그 약속이 저는 참 고맙고 좋았습니다. 남편의 그 말 한마디에 힘을 내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이 지켜질 날은 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가 크레인이 무너져 그대로 깔린 거지요. 저는 경찰과 병원으로부터 남편의 죽음을 통보받았습니다. 그 순간 제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죠. 아침에 출근할 때만 해도 저에게 환하게 웃어 주던 남편이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저는 남편과의 마지막 대화를 떠올리며 혼자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여보, 내가 당신 없이도 살아가야겠죠? 약속은 지키지 못했지만 나 혼자라도 우리 아이들 잘 키워낼게요. 하지만 막상 현실은 너무나도 혹독했습니다. 두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했습니다. 밥을 먹여야 했고 학교에 보내야 했습니다. 남편 없이 혼자 아이들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서 무슨 일이든 가리지 않고 해야 했습니다. 아침에는 식당 설거지, 오후에는 아파트 청소, 밤에는 야간 경비까지 맡아서 일했습니다. 하루 3가지 일을 병행하며 잠은 서너 시간밖에 자지 못했습니다.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런 저를 절대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일터에서는 늘 무시를 당했습니다. 식당에서는 아줌마, 설거지 제대로 안 해요. 이거 얼룩 남았잖아 하고 소리를 질렀고 청소를 할 때면 어이, 청소부 아줌마, 여기도 물기 좀 닦아봐요 하고 툭툭 말을 던졌습니다. 심지어 경비 일을 할 때는 젊은 회사원들이 지나가면서 코웃음을 치곤 했습니다. 요즘도 경비원 일하는 할머니가 있어? 대단하다. 대단해.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속이 상하고 눈물이 나려고 했지만 저는 꾹 참았습니다. 아이들만 생각하면서요. 내가 울면 뭐해. 이 아이들 밥 굶기지 않으려면 내가 버텨야지.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텨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새벽부터 청소하던 건물의 사장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저는 혹시나 제가 실수라도 한 건 아닐까 싶어 잔뜩 긴장한 채 사장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은 뜻밖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순희 씨, 내가 늘 당신이 일하는 걸 봐왔어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을 하고 청소도 깔끔하게 하더군요. 그런데 말이죠. 혹시 작은 땅이라도 살 생각은 없으신가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땅이요. 제가요? 사장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근처에 개발 소문이 돌고 있어요. 작은 땅이라도 하나 사두면 나중에 큰 돈이 될 겁니다. 제가 그냥 드리는 말이 아닙니다. 순애 씨 같은 분이라면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마셔야죠. 그 말이 제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그동안 저는 단 한 번도 투자라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돈이 생기면 그저 먹고 살기 바빴고 아이들 학비를 대기에도 벅찼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그런 제게 기회를 주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날 집으로 돌아와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결심했습니다. 평생 모은 돈과 은행 대출을 받아 작은 땅을 샀습니다. 그 땅은 당시 허허벌판이나 다름없었지요. 사람들은 저를 비웃었습니다. 청소부 아줌마가 무슨 땅을 사? 그 돈으로 차라리 좋은 옷이나 좀 사 입지. 하지만 저는 그 비웃음마저도 참고 버텼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흘렀습니다. 그 땅이 개발되기 시작하면서 땅값이 천정부지로 올랐습니다. 저는 그 돈으로 다시 땅을 사고 또 다시 투자를 이어갔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렇게 투자할 때마다 돈이 불어나기 시작했고 어느새 수십억 원의 자산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사실을 어디에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돈이 많아졌다고 해서 제 본질이 바뀌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저는 낡은 옷을 입고 대중교통을 타고 다니며 검소하게 살아갔습니다. 그런 제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여전히 저를 가난한 할머니로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게 싫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게 제가 살아온 방식이었고 앞으로도 바뀌지 않을 제 신념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여전히 바뀌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겉모습을 보고 판단했습니다. 낡은 옷을 입은 사람을 무시하고 돈이 없을 것 같은 사람을 차별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사람들이 진짜로 어떤 가치를 보는지 확인해 보자고요. 그렇게 해서 저는 오늘 은행에 가기로 한 것입니다. 은행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차가운 공기가 제 얼굴을 스쳤습니다. 손끝이 얼어붙을 정도로 매서운 바람이 부는 날이었지요. 낡은 코트를 여미며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을 장학재단과 노인 복지 사업에 기부하기 위해 온 길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제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웠습니다. 어딜 가나 사람들은 저를 초라한 노인으로 봤으니까요. 은행을 방문할 때도 늘 주눅이 들었습니다. 돈이 없는 사람은 언제나 눈치와 무시를 감당해야 하는 자리였으니까요. 그리고 오늘도 다르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입구에 서 있던 경비원은 힐끗 저를 보더니 곧바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눈빛에 담긴 무관심이 익숙했습니다. 평생 동안 그런 시선을 받아왔으니 이젠 놀랍지도 않았어요. 저는 그저 묵묵히 창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의자에 앉아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면서도 누군가 다가와 먼저 말을 걸어줄 거라는 기대는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는 걸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데 제 옆 창구에서 직원들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엔 그냥 수다를 떨고 있나 싶었지만 그들의 대화가 저를 향한 이야기라는 걸 깨닫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어머, 저 할머니 또 오셨네. 지난번에도 한참 앉아 있다가 그냥 가셨잖아. 치매 초기라던데. 요즘 그런 어르신들 많대. 그 말이 귀에 들어오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치매 초기라니 내가. 저는 기억력이 흐려질 때도 있었고 가끔은 중요한 걸 깜빡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나이 든 사람을 그렇게 조롱거리로 삼는 건 차마 넘기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저는 애써 고개를 숙이며 침착하게 숨을 고르려 했습니다.
괜찮아. 그냥 넘어가. 늘 그래왔잖아. 하지만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습니다. 야, 근데 저 할머니 옷 좀 봐. 코트가 몇 년 된 거야? 헐. 진짜 저렇게 낡은 옷 입고 은행 오면 은행 품격 떨어지지 않나? 우리 은행 VIP 손님 많잖아. 저런 사람 있으면 이미지 안 좋지. 그 말에 제 속에서 화가 서서히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VIP 손님, 그 단어를 듣는데 마음이 쓰라렸습니다. 평생 동안 저는 VIP 대우는커녕 사람 대접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청소부로 일할 때도, 식당에서 설거지를 할 때도, 밤새 경비를 설 때도 사람들은 늘 저를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은행에 평생 모은 재산을 기부하러 온 길이었는데도 사람들은 저를 가난한 할머니로 보고 깔보고 있었던 겁니다. 한 직원이 휴대폰을 꺼내 몰래 제 사진을 찍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김영은이었습니다. 사진을 찍고 다른 직원들에게 보여주며 티득거리고 있었습니다. 와, 이거 대박. 단톡방에 올려봐. 헐, 진짜 웃기다. 저렇게 낡은 옷 입고 VIP 창구에 가겠다고? 저는 그 모습을 보고도 모른 척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참아왔던 무시와 멸시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계속 들려왔습니다. 있잖아. 저 할머니 매일 다른 은행 돌아다닌대. 어머, 진짜. 그러면 또 시간 뺏기겠네. 나 오늘 중요한 미팅 있는데. 아, 귀찮아. 저는 자리에 앉은 채로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가 점점 더 제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머릿속이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평생 참아왔잖아. 오늘도 참자. 그런데도 속이 답답하고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저는 여전히 자리에 앉아 고개를 숙인 채 손끝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번호표를 뽑은 손이 차가워지더군요.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아무도 저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미 30분이 훌쩍 지났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모두 제 옆을 스쳐갔습니다. 창구가 비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은 다른 고객을 먼저 불렀습니다. 저는 그런 상황에 익숙했지만 오늘은 그 기다림이 유독 길고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옆 창구에 앉아 있던 김영은 직원이 휴대폰을 들고 다시 한번 저를 찍는 장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있으면서도 몰래 웃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에 순간 울컥할 뻔했습니다. 아직도 이런 일을 참아야 하는 건가? 그녀가 다른 직원과 소곤소곤 대화하는 소리가 또 들려왔습니다. 언니, 저 할머니 진짜 치매인가 봐. 아니면 뭐하러 이렇게 돌아다니겠어? 그러니까 사진 한번 찍어 두자. 단톡방에서 난리 나겠네. 그들은 제가 듣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런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애써 표정을 관리했습니다. 평생 참아왔으니까 오늘도 참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문득 과거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식당 설거지를 하던 때였지요. 어느 날은 설거지를 마치고 나왔는데 한 젊은 손님이 저를 불러 세우더군요. 아줌마, 이거 설거지 제대로 한 거 맞아요? 저는 얼른 손을 닦고 다가가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깨끗하게 닦아드릴게요. 하지만 그 손님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아줌마 같은 사람이 있으니까 이 식당 수준이 떨어지는 거예요. 젊은 사람 좀 써요. 나이 많은 사람 말고. 그 말이 얼마나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는지 모릅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만 숙이고 다시 주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그 손님의 목소리가 귀에 맴돌았습니다. 수준이 떨어진다. 그 말을 떠올리면서 저는 눈물을 훔치며 손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오늘 은행에서도 비슷한 말을 듣고 있자니
그때의 기억이 겹쳐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나이를 먹으면 쓸모없는 존재로 여기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요. 시간이 더 지나고 저는 결국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창구로 걸어갔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지만 더는 기다릴 수 없었어요. 창구에 앉아있는 김영은 직원은 여전히 휴대폰을 보고 있었고 제 쪽은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저기요. 업무 좀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조용히 말을 걸었지만 그녀는 고개도 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휴대폰 화면을 넘기며 웃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화면에 떠 있는 사진이 어쩐지 제 사진일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번호표 뽑으셨어요. 여기 순서대로 해야 돼요. 그녀의 말투에는 짜증이 가득 묻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말을 듣고도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제 앞에 계신 분들은 어디 계신가요? 창구가 비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녀는 그제야 고개를 들고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아, 진짜 귀찮게 하시네. 할머니, 여기서 이러시면 경비를 부를 수밖에 없어요. 그 말에 제 속에서 무언가 퍽 하고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 참아왔던 무시와 멸시가 모두 폭발할 것 같았지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평온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제가 1시간 넘게 기다렸는데 아무도 저를 부르지 않더군요. 김영은은 코웃음을 치며 대답했습니다. 다들 기다리세요. 할머니라고 특별 대우해 줄 순 없잖아요. 그녀의 말투에는 노골적인 멸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천천히 지갑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검은색 VIP 플래티넘 카드를 꺼내 들었지요. 그 순간 김영은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그럼 제가 30억 원을 인출하겠다고 하면 그것도 순서대로 기다려야 하나요? 그 말을 하자마자 은행 안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저를 향했습니다. 김영은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요. 뭐라고 하셨죠? 저는 천천히 카드를 창구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30억 원을 인출하고 싶다고요. 오늘 당장. 그 말을 들은 김영은은 다급하게 지점장을 불렀습니다. 지점장님, 여기 VIP 고객님이. 지점장이 허둥지둥 뛰어나왔습니다. 그제야 직원들은 제가 무시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알아챈 것이지요. 하지만 저는 이미 이 은행과의 거래를 끝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지점장이 머리를 조아리며 사과했습니다. 고객님, 정말 죄송합니다. 직원들이 큰 실수를 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바로 모든 업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조용히 지점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과는 필요 없어요. 다만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지점장은 고개를 들고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앞으로 어떤 고객이 오더라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나이가 많든 옷이 낡았든 그 사람이 가진 돈이 많든 적든 모두 같은 인간입니다. 그걸 기억해 주세요. 그 말을 남기고 저는 은행을 나왔습니다. 은행을 나오면서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마음 한구석은 오히려 따뜻했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저는 은행과의 거래를 정리하고 평생 모은 재산을 장학재단과 노인 복지사업에 기부하기로 결심한 상태였지요. 그날 오후 변호사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여사님, 재단 설립 서류가 모두 준비되었습니다. 이제 언제든지 서명하시면 됩니다. 저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내일 아침에 바로 가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단정히 옷을 차려입고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남편이 마지막으로 선물해준 브로치도 달고 갔습니다. 제 평생 꿈이었던 장학재단 설립에 서명하는 날이니까요. 사무실에 도착하니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기자들도 몇 명 와 있었고
재단 설립을 축하하기 위해 지인들도 자리를 빛내주었지요.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김영은 직원이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어딘가 불편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제가 가까이 다가가자 그녀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여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니까요. 그런데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사실 그날 이후 제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여사님께서 저를 용서해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그보다도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된 게 더 큽니다. 그녀는 눈물을 훔치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이제는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일에 제 시간을 쓰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아가씨가 그렇게 변했다니 정말 다행이네요. 제가 바랐던 게 바로 그거예요. 사람을 겉모습이나 돈으로 판단하지 말고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가는 세상. 그게 제가 꿈꾸는 세상이었거든요.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힘줘 말했습니다. 여사님 덕분에 제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봉사활동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진심을 전하고 싶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조용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럼 아가씨, 우리 재단에서도 봉사 좀 해주시겠어요?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어르신들 말벗이 되어 주시면 좋겠어요. 김영은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몇 달 후, 제가 설립한 장학재단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 처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노인 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했지요. 재단 행사에서 한 학생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장학금 덕분에 제가 대학에 다니게 됐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 학생의 눈빛은 맑고 따뜻했습니다. 이제 저도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싶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그게 바로 내가 바라는 일이란다. 너처럼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나중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거야. 그날 밤, 저는 오래된 앨범을 꺼내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을 보았습니다. 허름한 포장마차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지요. 남편은 그날도 저에게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나중에는 꼭 잘 살게 될 거야. 그때는 어려운 사람들도 도우면서 살아보자. 그 약속을 드디어 지키게 되었다고 생각하니 남편이 너무나 보고 싶어졌습니다. 여보, 이제 내가 당신과의 약속을 지켰어요. 우리가 꿈꾸던 세상이 조금씩 현실이 되고 있어요. 몇 년이 흐른 지금 제가 세운 재단은 전국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영은 직원이 재단의 자원봉사 리더로 활동하며 그녀의 변화된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김영은은 자주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 저는 여사님을 만나기 전까지 돈과 외모가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진정한 부자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재단의 존중 교육 프로그램도 전국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김영은의 강의는 언제나 호평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실수를 합니다.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인정하고 마음에 눈을 뜨는 것입니다. 요즘도 저는 자주 그 은행 앞을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차별의 눈초리를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직원들이 먼저 다가와 인사를 건넵니다. 어르신, 편하게 앉아서 기다리세요. 제가 금방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런 변화를 볼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진정한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짜 부자는 마음이 따뜻한 사람,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존중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제 저는 새로운 꿈을 꾸고 있습니다. 이 작은 변화들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더 멀리 퍼져 나가기를 바라면서요. 오늘도 저는 걸음을 옮깁니다. 새로운 씨앗을 심으러 가는 길이지요. 제가 심은 씨앗들이 언젠가는 커다란 나무가 되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늘을 드리우고 그 나무 아래서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가는 세상이 되기를 꿈꾸면서요. 진정한 부자란 돈이 아니라 마음의 품격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믿으며 오늘도 저는 그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